반갑습니다. 원빈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을 출세간의 지혜로 꽃피우기 위한 공부, 원빈 스님의 도서관, 관이미소 시간입니다. 오늘은 자동 부자 습관 가지고 왔습니다. 데이비드 바크 지음, 김윤재 옮김, 이혜경 감수, 마인드빌딩 출판사입니다. 표지에는 15년간 50만 명의 인생을 바꾼 자동화의 힘, 또는 습관이 벌게 하고 당신은 인생에 투자하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고르게 된 이유는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의 성공은 당신 것에는 이런 원리가 있습니다. 성공을 이루는 데는 필요한 시간이 단 3초면 된다.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존재 방식 자체가 프렌들리하게 바뀌면 그것이 바로 성공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존재 방식이 바뀌면 그 사람의 습관이 바뀝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습관이 바뀌어야 원하는 성공, 부를 이룰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이 책을 골랐습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제1장, 내가 처음으로 자동 부자를 만났을 때. 가격은 우리가 내는 돈이며 가치는 그것을 통해 얻는 것이다. 워런 버핏. 제가 처음으로 자동 부자를 만났던 때를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당시 저는 20대 중반으로 지역의 성인 교육 프로그램에 개설된 재테크 강좌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죠. 수강생 중에 지역 공익기업에서 관리자로 일하던 중년의 짐 맥킨타이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서로 거의 교류가 없다가 어느 날 수업 후 그가 제게 다가와 자신 부부의 재정 상황에 대해 상담을 해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그의 요청에 좀 놀랐습니다. 물론 그때뿐 아니라 지금도 누구나 재정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봐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모로 짐은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할 타입의 사람으로 보였거든요. 그에게 기꺼이 상담은 해주었지만 정말 제 도움을 바란다면 아내와 함께 오라고 권했습니다. 부부의 돈 관리는 함께 고민해야만 하는 문제라고 여겼기 때문이죠. 그 말에 짐은 웃으면서 물론이죠 라고 답했습니다. 제 아내 때문에 제가 여기에 있는 거니까요. 강사님의 세미나를 한번 듣고는 제게 이 강좌에 등록하라고 하더군요. 저도 강의에서 배운 점이 많아서 이번 기회에 재테크 계획을 좀 세워보려고 해요. 제가 다음 달에 퇴직할 예정이라서요. 이번에는 정말 크게 놀랐습니다. 입 밖으로 꺼내진 않았지만 맥킨타이어 씨를 요리조리 살펴봐도 과연 지금 은퇴할 수 있을 만큼 여유 있어 보이진 않았기 때문이죠. 수업에서 들은 바에 따르면 그는 50대 초반으로 같은 회사에 30년째 다니고 있고 연봉은 4천만 원을 넘지 않는 데다가 예산관리의 필요성을 크게 못 느꼈다고 했습니다. 또 자신을 가리켜 안정을 추구하는 스타일이라고 했던 걸로 봐서는 주식 투자로 돈을 벌었을 것 같지도 않았고요. 할머니는 제게 사람을 겉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그래도 뭔가 찜찜했어요. 아마 부모에게 많은 돈을 상속받은 모양이라고 넘겨짚어 볼 뿐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대체 뭐지? 며칠 후 제 사무실로 찾아온 맥킨타이어 부부는 딱 근면성실하고 평범한 미국인들처럼 보였습니다. 지금도 짐이 어떤 복장을 하고 있었는지 선명하게 기억나네요. 그는 반소매 와이셔츠 상의 주머니에 펜 번짐 방지용 보호대를 넣어두었어요. 짐의 아내인 수는 금발로 부분 염색을 한 머리가 눈에 띄었고 좀 더 세련된 차림이었습니다.
미용사인 그녀는 짐보다 한두 살 아래였지요. 특별했던 점은 그들이 전혀 중년의 부부처럼 행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치 첫 데이트를 나간 고등학생들처럼 즐겁게 서로의 손을 맞잡고 있었습니다. 제가 미처 어떻게 도우면 될지 묻기도 전에 짐이 자신의 계획과 앞으로 맡게 될 여가를 어떻게 즐길 것인지 설명하기 시작하더군요. 그러는 동안 수는 계속해서 경탄의 추임새를 넣었고요. 이렇게 일찍 은퇴할 수 있다니 대단하지 않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65살이 되어서야 겨우 은퇴하는데 짐은 이제 고작 52살밖에 안 됐잖아요. 너무 앞서가지 맙시다. 이렇게 몇 분이 흐른 뒤 저는 짐의 말을 끊어야 했습니다. 와, 참 열정적이시군요. 하지만 여기서 너무 앞서 나가지는 말자고요. 지난 몇 년 동안 은퇴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수백 명은 만나봤는데 그 중에서 정말 50대 초반에 은퇴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진 사람들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리고 짐의 눈을 들여다보면서 말했죠. 보통 저를 찾는 사람들은 은퇴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오곤 하지요. 하지만 선생님은 이미 확신하고 있군요. 어떻게 은퇴를 감당할 수 있다고 그렇게 자신할 수 있죠? 이들 부부가 시선을 교환하더니 짐이 입을 열었습니다. 강사님은 우리가 그만큼 부유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거군요. 그렇지 않나요? 딱히 질문이라고 하기 어려운 어조였습니다. 글쎄요, 꼭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만 사실 조기 퇴직에는 상당한 자금이 필요하고 선생님 나이에 그런 돈을 마련해 놓기란 쉽지 않으니까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솔직히 충분히 자금을 모았는지 의심스럽군요. 저는 짐을 똑바로 보며 말했고 그 역시 차분하게 응시하며 제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이제 52살이세요. 65살에 퇴직해도 직장에 다닐 때와 동등한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10 중 1명에 불과하죠. 그러니 지금의 수입으로 그 나이에 퇴직한다는 건 정말 엄청난 일이라는 걸 인정하셔야 해요. 충분히 맞는 말입니다. 짐은 고개를 끄덕이며 제게 서류 뭉치를 건넸습니다. 그들 부부의 납세 신고서와 자산과 부채가 기록된 재무제표들이었죠. 우선 납세 신고서를 들여다봤습니다. 작년 한 해 부부의 총 수입은 5,394만 6천 원으로 나쁘지 않았습니다. 분명 부자라고는 할 수 없지만 꽤 괜찮은 소득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였어요. 좋습니다. 그럼 다음, 그들의 빚은 얼마나 됐을까요? 재무제표를 뒤적였지만 부채라고 할 만한 내용이 눈에 띄지 않았지요. 그래서 저는 눈썹을 추어 올리며 물었습니다. 부채 항목이 비어 있는데요. 빚을 지지 않는 비결. 그들은 서로 미소를 교환하더니 수가 짐의 손을 꼭 쥐고 빙긋 웃으며 말하더군요. 우리 부부는 빚을 지지 않아요. 그럼 자녀들은요? 우리 아이들이요? 모두 대학을 졸업했고 각각 자립했어요. 거참 잘 됐군요. 그럼 재산 목록을 한번 보도록 하죠. 저는 다시 재무제표에 눈길을 돌렸습니다. 그들은 현재 살고 있는 4억 5천만 원짜리 집과 세를 주고 있는 3억 2,500만 원짜리 집, 두 채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와우, 두 채 모두 담보대출은 없군요. 그렇죠, 대출은 없습니다. 다음은 퇴직연금 계좌 차례였습니다. 짐의 기업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된 금액은 6억 1천만 원이었죠.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수의 개인
퇴직연금 계좌 두 곳에는 총 7,200만 원이 적립돼 있었죠. 게다가 1억 6천만 원에 달하는 지방채와 6,250만 원의 현금이 들어있는 은행 계좌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분 가능한 자산을 살펴보니 지급이 완료된 보트 한 대와 세 대의 차까지 포함하면 그들의 총 자산은 무려 20억 원에 달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보든 맥킨타이어 부부는 부자였습니다. 빚 없이 깔끔하게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인상적이지만 그때뿐만이 아니었어요. 투자로 인해 이자와 배당 수익을 꾸준히 받고 있는 데다 세를 준 집에서 연간 2,600만 원의 임대료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짐은 이미 연금 수급 자격을 갖춰 놓았고 수는 미용사 일이 마음에 들어 60살까지 계속 일할 계획이었죠. 이제는 52살에 은퇴하겠다는 짐의 계획이 더 이상 미친 짓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실현 가능한,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 멋진 계획이었던 거죠. 부자 되는 법을 상속받다. 보통 저는 누가 돈이 많다고 해서 놀라진 않습니다. 하지만 맥킨타이어 부부는 뭔가 달랐어요. 그들은 부자처럼 보이지도 아주 특별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너무나 평범했지요. 그저 평균적인, 친절하고 성실한 사람들일 뿐인데 50대 초반이란 나이에 어떻게 이만한 부를 쌓을 수 있었던 걸까요? 저는 그들을 보며 어리둥절하면서도 묘하게 끌렸습니다. 당시 20대 중반이었던 저는 제법 돈을 잘 버는 편에 속했지만 월급날을 기다리며 근근히 살아가는 건 여느 사람들과 다를 바 없었어요. 어떤 때는 돈이 좀 남아 저축할 여유가 있기도 했지만 대개는 다음 달로 넘길 수 있는 자금이 한 푼도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축할 수 있는 돈을 남기기 위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앞서 나가기는커녕 자꾸 뒤처지는 듯 느껴질 때가 대부분이었죠. 당황스러움을 넘어 절망감까지 밀려오더군요. 명색이 남들에게 투자법을 가르치는 재테크 전문가인데 정작 내 문제를 이렇게 관리 못하다니. 게다가 맥킨타이어 부부의 소득은 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그들은 부자가 됐고 저는 오히려 빚이 점점 쌓여만 가는 신세였으니 말입니다. 분명히 그들은 뭔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배워야만 할 돈 관리법을 말이지요. 그래서 저는 그 정체를 밝혀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저렇게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만한 부를 축적할 수 있었을까? 그 비밀을 알고 싶었지만 도저히 실마리를 찾을 수 없던 저는 마침내 그들에게 물어봤죠. 이 중에서 상속받으신 재산이 있나요? 그랬더니 짐은 껄껄대며 웃더군요. 상속이라고요? 그는 머리를 휘휘 저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가 받은 유일한 유산은 지식뿐이었어요. 우리 부모님은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몇 가지 상식을 가르쳐 주셨고 그대로 따랐을 뿐입니다. 우리가 아는 다른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친구 중 절반 정도가 올해 퇴직하는데 그들 중에는 우리보다 더 부자인 사람도 많답니다. 바로 이 순간 저는 완전히 빨려 들어갔습니다. 애초에 상담하러 찾아온 사람은 맥킨타이어 부부였지만 이제는 제가 그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셈이 된 거죠. 부자처럼 보이는 것, 진정한 부자가 되는 것. 아시다시피 저는 매주 제 강의를 들으러 오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만 그들은 선생님과는 완전히 반대인 부류예요. 제 말은 부유해 보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따져보면 부자는커녕 파산지경에 놓인 사람들이지요. 오늘 아침만 해도 신형 포르쉐를 몰고
금장 롤렉스 시계를 차고 온 사람을 만났어요. 겉으로 봐선 부자였지만 그의 재무제표를 들여다보니 죄다 빚이더군요. 50대 중반에 10억짜리 집에 살지만 주택담보대출이 8억이나 되고 저축은 1억이 채 안 되는데 카드빚만 7,500만 원인데다가 포르쉐도 리스로 이용하고 있는 거였어요. 더구나 2명의 전처들에게 이혼 수당까지 주고 있는 형편이었죠. 제가 여기까지 말하자 우리 셋은 모두 도저히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물론 웃을 일이 아니란 걸 압니다만 겉으론 부유하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이 사람은 사실 재정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파산지경이라는 거죠. 재산관리도 마치 포르쉐를 몰듯 한계점까지 내달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두 분을 만났어요. 허름한 포드 자동차를 몰고 10년 된 시계를 차고 있는. 아니요. 갑자기 짐이 미소를 띠며 끼어들었습니다. 10년이 아니라 18년 된 시계예요. 그렇군요. 18년 된 시계란 말이죠. 그렇지만 선생님들은 진정한 부자세요. 두 분은 여전히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고 장성한 두 자녀를 대학에 보냈고 무엇보다 50대 중반의 은퇴를 앞두고 있죠. 그러니 제발 얘기해 주실래요? 대체 그 비밀이 뭡니까? 뭔가 대단한 걸 숨기고 있는 거죠? 그러자 수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정말 알고 싶단 건가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수는 남편에게 눈길을 돌렸습니다. 15분 정도 설명해줘도 괜찮을까? 물론이지 15분도 필요 없을걸? 그러고 나서 짐은 제게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이미 당신도 다 아는 내용이에요. 매일 가르치고 있잖아요. 단지 우리는 그걸 실천하며 살고 있을 뿐이지요. 오늘 자동부자 습관 중에 처음으로 자동부자 습관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된 저자의 인연담을 한번 공부해 봤고요. 궁금하실 텐데요. 그들은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 자동부자 습관이 무엇인지 이것은 한번 이어서 다시 녹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을 출세간의 지혜로 꽃피우기 위한 공부, 원빈 스님의 도서관, 환희미소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